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12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무슨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더냐?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얘기입니다. 지금은 불허가가 아니로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지금은 결정할 수 없다. 그걸 유보 상태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때 다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할 것이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때 가서 불허가 처분하겠다. 지금은 허가냐 불허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허가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죠? 열거되어 있는 그런 5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그런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유보시켜 놓고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가지고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다시 판단하자라는 게 개발행위의 제한이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하고는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불허가 처분은 뭐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허가 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맞지 않으니까 그분한테 당신은 안 돼요 라는 게 불허가 처분이죠. 이거는 안 돼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안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허가 기준을 지금은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판단하겠다라는 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게 첫 번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시험 문제 아주 잘나요. 시험 문제 개발행위 허가는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하는 파트니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누가 제한할래? 제한권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누가 제한할까요? 이 제한권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원칙은 허가권자들입니다. 자, 허가권자가 누가 있었죠? 자기 관할 구역에서는 자기 관할 구역의 창이 허가권자입니다. 아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허가권자. 이 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장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아까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좀 전에 말한 5가지 제한 사유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 5가지 제한 사유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서울특별시장이 그 허가 신청 들어온 분에게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은 요양병원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잠시 돌아가셨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다시 와보세요. 그때 가서 요양병원 짓도록 허가 내줄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허가권자들이 제한권자가 된다.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였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 이 사람들이 원래 허가권자고 이분들이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만 제한할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누굴까? 저 위에는 대빵들. 저 위에는 대빵. 그럼 첫째, 최고 대빵 있겠죠? 특광, 특시, 특도라는 중간 대빵들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대빵이 누구였을까? 국토교통장관. 바로 최고는 국장이, 이 국토교통장관이 누구한테? 이 6명의 허가권자한테 다 제한할 수 있죠. 뭐라고? 국토교통장관이 어이 서울특별시장 이러이러한 사유로 너희들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당분간 그런 건 허가 내주지 마시게 라고 국토교통장관이 서울특별시한테, 인천광역시한테, 세종특별자치시한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또는 시장 군수들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최고대빵인 국장이 제한할 수 있고 또 하나 있죠. 시장 군수 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 밑에 각종 시장 군수 있잖아요. 바로 이 도지사는 누구 것만 제한할 수 있다? 자기 밑에 있는 이 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하고 군수 것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서울특별시장한테 어이 서울특별시장 당분간 니들 지역에서는 이런 거 허가 내주지 마라고 얘기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뭐라고 할까? 경기도지사 보고 니까 짓게 뭔데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 같은 동급의 서울특별시장 그다음에 경기도 도지사하고는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고 이런 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들과 군수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야 그저들 것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명에 관한 걸 다시 높은 자부터 쓰라 이 소리입니다. 이 자들이 제한권자고 이 자들을 높은 자부터 쓰면 제일 높은 자 국토교통장관 그 밑에 잘 보세요.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이 5명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다섯명을 뭐라 부르죠? 이걸 시도지사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는 게 누구죠? 시장수. 그래놓고 시장, 군수 이 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제한 사유.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 때나 제한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마누라랑 뒤지게 싸웠습니다. 서울특별시청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마누라랑 뒤지게 싸웠습니다. 근데 나갔더니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 돼. 3년 후에 와. 아니 마누라가 싸운 거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온 걸 제한하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제한 사유고 몇 가지가 있다? 5가지만 제한 사유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나는 거죠. 첫째는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랍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야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나무들이 또는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지역에서는 당분간 지금은 안 돼요. 저런 수목이나 조수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허가 내주면 나무들이 다 베어내 그 울창한 산림을 다 베어내야 되는데 또는 저 철새들이 와 있는데 쟤들 떠나기 전까지는 안 돼요. 라고 일정기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환경과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같은 게 그게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랍니다. 자, 여기를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이나 경관이나 그런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봅시다.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답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었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는 건 지금 여기가 무슨 지역인데 여기 무슨 지역인데 지금 자연 녹지지역이었다고 가정하죠. 그럼 자연 녹지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이번에 무슨 지역으로 바꾸려고? 바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자연 녹지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이번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 수립 중에 있어요. 입안 절차 들어가 있고 좀 있으면 저 결정 절차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자연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하늘과 땅입니다. 자연 녹지지역은 개발행위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웬만한 거 칠 수 있게 해주거든. 엄청난 차이가 나죠. 바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거로 예상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인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자연녹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뭐라고 할까? 아저씨 지금은 자연녹지역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뭐로 바꾸려고?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일반 상업지역이 돼버리면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짓는 건축물 짓는 게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에서 짓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지역이 될 건데 조금만 기다려 보셔요. 나중에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허가 신청 들어왔어도 허가를 지금 결정할 수 없고 기다렸다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그때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신의 허가 신청 들어온 게 일반 상업지역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할 것이고 안 맞으면 불허 처분할 테니까 당분간만 기다려 보세요. 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거로 예상되는 지역 그때는 당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당분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군데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자만 따가지고 또 어떻게 하죠?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여기 두세요.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요 5가지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라는 거 중요한 거죠. 그때 이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그랬잖아.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제한 기간이 얼마 될까? 그래서 세 번째는 제한 기간에 관한 게 나오는 거죠. 이때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얼마랍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차례만.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얼마를 제한할 수 있단다?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단다. 예, 한 차례만 3년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몇 번째 사유에서만 조심하셔야 돼. 저 5가지 사유 중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 제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3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그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 연장 제한이 가능하다. 요거 아주 중요한 숫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제한 절차까지 나오는데 그건 절차까지는 아직 안 외워도 되고 맨 밑에 중도 해제라는 게 있죠.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했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야. 그거 지정해놨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기간은 3년 하고 정했는데 1년 만에 제한 사유가 이 관련된 제한 사유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굳이 3년까지 묶어둬야 될까? 중간이라도 해제해야 될까? 그때는 중간이라도 그 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이거는 뭐 여기 6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7번째로 가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들. 허가 위반자. 무슨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했더니 허가받지 않고 했단다. 또는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2가지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하신 분들. 또는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분들에게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당연히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너 허가받지 않고 했으니까 부셔라. 그 개발행위 것들 원상복구 철거하라. 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했으면 원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라. 라고 했었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대신 철거해버리는 걸 뭐란다? 행정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대집행하려면 철거 용역 반원들을 모시고 가서 때려부셔야 되는데 그 철거 반원들에게 일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잖아. 그 경비는 어디서 쓴다? 아까 이행보증금 예치한 거 있었죠? 그 조건부 허가됐을 때 이행보증금 예치한 거 그거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나면 잔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건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자, 벌칙.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랬더니 허가받지 않고 그냥 했단다?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처벌 규정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허가는 다 끝났어. 근데 뭐가 나죠? 2번째, 준공검사. 아까 이미 했었어요. 어떤 것만 준공검사 받는다 그랬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절 변경,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라는 요 4가지 개발행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요거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요것만 받습니다. 그럼 뭐는 받지 않죠?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는 건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해가지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뭘 받았다? 건물 다 짓고 나면 그때는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거든요. 바로 건축법에는 그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따로 여기서는 준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한 번 시험 문제 났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귀속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뭐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 만들어야 돼요. 상하수도가 매설해야 돼요. 공원 조성해야 돼요. 주변에 학교 지어야 됩니다. 이게 다 기반시설이죠.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무슨 설이 있다? 공공설이 있다. 자, 우리 공공설의 종류로서 뭐가 있었죠?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것들은 공공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가질 것이냐 아니면 누가 가질 것이냐 그 귀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로 중에서도 사도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도로, 사도라는 거 그런 거 빼고는요. 원칙적으로는 도로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설이 설치된다면 그 공공설은 누구한테 소유가 넘어갈 것이냐에 관련된 거. 그래서 항상 개발행위는 누가 하든지 간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설은 항상 누가 갖는다? 그건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된다는 것. 그거 하나 정도만 거기서는 기억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정도만 아시죠. 자, 이게 전부 다 뭐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첫 번째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바꾼다? 허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보세요. 그런 개발행위는 아까 다시 몇 가지? 6가지. 그럼 건축물의 건축부터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런 개발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짓는 개발행위 하려면 그 아파트 짓기 위한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상하수도가 매설해야 돼요. 공원 만들어야 돼요. 학교 지어야 돼요.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기반시설 설치가 뭐한 지역이 있다? 첫째, 곤란한 지역에 따라 곤란한 지역. 이때 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그랬습니까? 이미 주변에 건축물들이 다 들어찬 개발이 끝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토지가 100% 개발했다. 이건 아니잖아. 그 속에서도 일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발은 됐었는데 2층, 3층짜리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서너 필지를 그런 걸 사가지고 그걸 싹 감개고 거기다가 20층, 30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런 데 많아요. 그런 거 잘 찾으면 그게 또 돈이에요. 여기 경수대로라고 있죠? 서울부터 수원까지 있는 그 경수대로 그 도로에 실제 저 시흥 같은데 지금 여기 구로 디지털 다니는데 요 옆에 있는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종대나는 2, 3층짜리 건축물밖에 없었는데 지금 15층짜리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차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토지 2필지 내지 3필지를 합쳐가지고 거기를 사들여가지고 까무개입니다. 아니면 토지주들이 공동지주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같이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30층짜리 건물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한 4층까지는 상가 건물로 나가가지고 거기 제일 많은 게 들어오는 게 의원들이더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생기는 게 병밖에 없나 보고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생기는 게 의원들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원 병원들만 수두룩하게 들어차는 것 같고 사실 그다음에 거기다 뭐 파리바게트든 이런 이제 식당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음식점 또는 휴게 제과점 같은 게 들어찹니다. 4층 정도까지 차죠. 그리고 그 우측에는 몰린다? 교통이 편리하니까 여긴 서울 왔다 갔다 편하니까 그런 데는 전부 다 원룸이나 투룸 같은 그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원룸형 주택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그런 것들이 쭉 들어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차고 있죠. 그러면 2, 3층짜리 저도 갖고 있던 땅을 부셔버리고 15층짜리 줘버리면 밀도가 높아진 것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개발행위가 수없이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은 개발은 됐었는데 낮은 건물만 있었어. 그 땅 몇 필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고층 건물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생활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종전에는 세 필지로서 단독주택이 3개 있었으면 3가구밖에 더 있었어? 거기를 부셔버리고 아파트를 져서 200세대가 들어오면 3가구 있던 게 200가구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럼 차량도 벌써 한 200대 가까이가 늘어나죠? 그런 또 수도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그만큼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 설치가 그런 기반 설치가 뭐다?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도로를 더 넓히려고 봤더니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거기다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 철거에 따른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죠. 옛날에 어느 지역에 썼는데 뭐 굳이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하지 않을게. 어느 지역에 썼는데 도로 1km 내는데 거기 뭐를 깔은 것보다 더 많더냐.
금을 갖다가 깔은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갔대요. 아니 도로 1km인가 한 2km도 안 되는 그 도로를 내는데 무슨 그 도로에다가 금을 깔은 거야. 금을 깔았을 때의 가격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갔대. 그래서 도로가 아니라 금도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도로라고 했었죠. 그게 왜 막연하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꼭 도로를 내야 될 장소인데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토지 수익자에게 보상비를 줬더니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바람에 여기는 뭐 까는 거와 똑같더라? 바로 그 금을 갖다 까는 거와 똑같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그런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참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는 넓혀야 되는데 보상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울개목자식으로 그 막대한 보상비를 주면서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돈이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변변치 않은 예산 갖고는 그런 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넓히기 위한 예산이 없어요. 학교를 새로 지어서 아파트 새로 생겼으니까 학교를 새로 지어가지고 입주한 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지을 공간이 없어요. 물론 보상비가 많이 나간다는 데 때문에 학교 지을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죠. 등등 그런 사이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결론은 뭐다?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한 상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까 원칙적으로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려고 했던 지역이었다면 아파트 3,000세대 짓게 그 개발액이 그대로 허가를 내줘야 될까? 아파트 규모를 작게 짓게 할까? 예를 들면 1,500세대만 짓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될까? 바로 그 규제하는 지역. 원칙적으로 원래 개발행위 허가받고선 그 규모대로 지게 하지 않고 그보다 더 규모를 작게 지게 함으로써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건물 짓는 것도 작게 지게 하는 걸 그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을 지정한다.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한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특수한 구역이야. 자, 지금부터 뭐 하는 거죠? 개발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조건은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요 위에 거는 개발밀도관리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개발된 지역은 어느 용도 지역을 말한다 그랬죠? 개발된 지역, 도시죠. 그 중에서도 주, 상,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세 군데는 뭐한 지역이라 그랬죠? 개발된 지역이라 이렇게 말했었잖아. 바로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무 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만 지정됩니다. 이미 개발됐다는 걸 전제를 해놓고 추가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더라 이런 뜻이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지역 말고 그냥 벌판이었거나 아니면 개발이 이제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거기 도로 없었어요. 상하수도관 제대로 매설돼 있지 않아요. 전기가스 그런 시설 제대로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개발이 일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로도 부족해요. 공원도 부족해요. 학교도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 설치하는데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거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비용 부담 누구도 한다?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여기다 이런 건축물을 짐으로 인하여 도로도 필요해졌고 상하수도관도 새로도 매설해야 되고 공원 조성도 필요하고 학교 짓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너희들도 부담하라.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을 그런 개발하는 자들에게 뭐하는 죠? 부담시키는 구역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구역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특별한 구역 두 가지가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기반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건축물을 크게 져라 작게 져라 그 구역에서는 원래 지을 수 있는 규모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보다 작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변변치 않습니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하는 자들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해졌으니까 그 설치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좀 일부 너희들도 부담하라 라는 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특수한 구역에 관한 걸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 중에 오늘은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까지만 살펴보고 원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다 끝내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내일 모레 다시 추가로 된 제 4주차 강의를 내일 모레 먼저 미리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촬영하는 게 조금 무슨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해서 미리 땡겨서 찍는데 내일 모레 찍을 때 요 밑에서부터 국도법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건 다음 시간, 이제 내일 모레로 넘어가고, 근데 여러분들 강의는 월요일마다 쫙쫙쫙 올라가도록 강의가 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일찍 찍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건 매주 착착착 정해진 월요일 날 올려지도록 할 겁니다. 근데 촬영은 요거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럼 오늘은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해서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1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보면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해가지고 요거부터 보자. 요거 첫 번째 개념 1번 의 했는데 사실 개념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법률용어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뭐가 필요하죠?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하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너무 폭이 좁아요. 상하수도관 물도 나오는 게 지금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죠.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는 건축물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하자. 그걸 한마디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단다? 강화 적용하는 지역. 이게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에선 건축물을 작게 짓는다 했으니까 그 작게 지킨다는 법률 용어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되겠죠. 두 번째,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할래? 바로 지정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가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뭐가 들어가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무슨 자 들어가죠? 구역자 들어갑니다.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용도구역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었느냐? 용도지역 21가지, 용도지구 법률에서 9가지, 용도구역 법률에서 5가지. 뭐뭐 있었죠?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아직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입에서 탁탁탁 펴놔야 되는데 안 펴납니다. 만약에 탁탁탁 펴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재수항으로서 공법 앞깝게 떨어진 분들. 붙을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됐어. 근데 재수 없이 그 앞깝게 떨어진 분. 물론 공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과목 떨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공법 공부가 이미 돼 있어가지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분은 알아듣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그게 뭐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5단어가 확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다시 말하면 용도 구역에는 몇 가지만 있다? 5가지밖에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항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입지규제 제수구역, 이 5가지만 용도구역이라고 하고, 그런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구역을 다른 거로 변경하려면 그때는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구역 수립하는 건 용도구역이지, 여기 나오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용도구역에 안 들어간다는 걸 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역자가 들어간다고 아무거나 구역 용도구역에다 밀어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구역자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구역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는 다음에 바로 나와. 그 지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절차가 아니다?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있었죠?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뭐였더라? 라고 또 물으면 머리가 또 띵해지죠. 아직 거기까지 떠오르면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수생이 일어나. 아니면 정말 이 악물고 그냥 내가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라는 그런 각오로 달라들어서 딸딸딸 지금 외우신 분 아니면 사실은 아직 안 떠올라요. 그게 떠오른다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그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입니다. 2반 절차 3단계는 기주지입. 기는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2반 끝나고 나면 결정 절차, 협심결. 협의, 심의, 결정 없이.
관계 행정회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개발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시한다. 그게 기주지입 협심결이라는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개발밀도관리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안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라는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게 먼저 정리하시고 좀 이따 보고. 그럼 지정권자는 누구일까? 바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만 한다? 관할구역의 장들. 자기 관할구역에서는 각각의 장들이 자기들이 바로 이걸 지정한다는 거. 따라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 자들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지정대상 지역. 어디다 지정할 것이냐? 그건 지정하는 대상 지역 해서. 그건 다시 여러분들 교재를 봐서 134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지정대상 지역은 아까 개발된 지역이라 했습니까? 개발 안 된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개발된 지역이다 그랬잖아. 그럼 개발된 지역은 바로 무슨 지역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핵심이야. 주상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하는 그런 데가 바로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되는 대상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정하는 기준, 지정 기준. 다시 한번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라고 하고, 국장도 지 멋대로 기준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국장이 기준을 정해줄까? 한번 또 생각 좀 해봐. 무조건 해오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실까? 자, 아까 지정권자가 누구죠? 관할구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그럼 서울특별시장만 하나를 예를 들어보죠. 자, 서울특별시장이 요 자기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을 이번에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멋대로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지정 기준에 따라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만들어야 될까? 서울특별시장 더 높은 사람이 기준을 만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누굴까요? 기준은 누가 정해주죠? 서울특별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기준을 만드는 게 맞겠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생각해봐요. 우리 딸내미 외출 기준이란 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도 딸내미가 빨빨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안 되겠대. 아빠가 뭘 만들죠? 우리 딸은 외출하는 기준. 몇 시에 나가면 반드시 저녁 9시까지는 집으로 돌아야 된다. 요새 아마 그렇게 만들었다는 딸내미들 전부 다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하여튼 9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엄마한테 보고하고 나가야 된다. 또 나가서 중간에 1시간마다 맨날 중간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딸이 정할까요? 딸 동생이 정할까요? 딸 엄마 아빠가 정할까요? 보란 얘기입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위에서 정해주는 거지 기준을 자기가 정하거나 밑에 사람이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어떠한 기준을 정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정한다.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한다. 그 기준은 그 계획 수립권자나 구역 지정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그런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그런 개발밀도관리구를 지정한다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 특별시장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 특별시장은 시도지사급이고 그 위에 있는 게 누구죠? 장관. 바로 최고답방인 국토교통부장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하면 그건 밑에서 하는 사람들인 특별시장보다도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땐 국토교통부장이 기준을 정한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죠. 근데 이 국토교통부장도 지멋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이 기준을 정할 때는 또 대통령이 또 범위를 정해줘요. 이러이러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장이 기준을 정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범위가 거기 또 박스 속에 쭉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통하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마지막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 속에 보면 특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쭉 나오는데 그건 아직은 외울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에 가나 다라 마 5가지 나오죠. 뭐 또 가끔 시험 문제 나요. 이전까지 많이 나진 않았어. 2번밖에 안 났지만 그래도 출제는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외우는 법이 있어요. 도이미, 이수초, 이하초, 이학이초. 맨날 무슨 머리점만 갖고 외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외워두세요. 그렇게 나중에 외울 겁니다. 지금만 외우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근데 그렇게 외워두면 시험장 가서 객관식은 확실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부와 주관식 공부의 차이점이 뭐라고 내가 말씀드리냐. 객관식 공부는요, 정확성이고 주관식 공부는 전체적인 체계성 차이입니다. 객관식은요, 정확하게를 알지 못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주관식은 전체적인 체계를 잡지 못하면 그건 답안지가 전혀 엉뚱한 데만 긁다가 말아버리고 끝난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전체적인 체계를 얼마나 균형 잡히게 잘 써나가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객관식은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객관식입니다. 따라서 객관식은 어리삐리하게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답을 못 찾습니다.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머리째만 갖고 외우는 방법은 정확하게 그걸 찾는데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도이미, 이수초, 이하초, 이하기초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자. 또 나중에 외우자면 또 먼저 외우는 분들이 있어. 예,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도. 자, 거기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지정 절차. 그래서 5번째 지정 절차입니다. 자, 이거 지정하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앉아있죠. 딱 단계는 2단계입니다. 심, 고입니다. 심고. 심, 뭐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 다음에 지정, 고시. 딱 2단계입니다. 뭐, 지주지입, 협심결 이런 절차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 고시한다 라는 2단계만 거친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정, 고시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그게 마지막 6번째 135페이지 맨 밑에 나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6번째 지정, 고시의 효과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냐.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 좀 전에 이 개념 정리에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건축물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는 이란 말을 썼으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강화 적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효과에 가보면 뭐라 썼더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고? 그 말뜻이 무슨 말일까? 자, 아까 건축물 작게 지어라 그랬잖아. 그럼 작게 짓는 방법은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데 폭이 좁게 작게 하는 거. 폭이 좁게 짓는 건 뭐라죠? 건폐율 제한. 그 바닥 면적의 연면적을 작게 짓는 것. 이거는 용적률 제한. 그러니까 폭을 좁게 짓는 건폐율을 제한하든 아니면 건축물의 그 바닥 면적의 연면적을 작게 하는 그런 용적률을 제한하든 하여튼 그걸 강화 제한하면 된다. 강화 제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그건 어딜 찾아봐라? 국토위계 및 이공약 여러분들, 이건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써놨다냐? 뭐라고 했다냐? 그때 그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단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몇 퍼센트? 50% 범위 내에서 뭐 한다고? 강화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시행령에서는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강화 적용하는지 알고 싶으면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거기는 그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찾아볼까요?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랍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지역이야. 자, 이때 여기서 이 건폐율은, 건폐율이 예를 들면 건폐율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60% 이하로 짓는다 가정하고 용적률은 이 지역은 250% 이하가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이하로 짓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지역이 지정됐단다? 이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 땅을 가진 사람이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지을 수 있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니까 60%가 아니라 40%, 250%가 200% 이렇게 강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행령에 보니까 뭐만? 용적률 최대한도만. 그럼 용적률 최대한도가 250%인데 이걸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그랬잖아. 이거에 50%를 강화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적률 250%의 2분의 1이니까 몇 번이죠? 용적률 125% 이것만 이하로 적용하는 이런 지역으로 하는 게 바로 개발밀도 활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건폐율은 강화하지 않아. 그대로 둬. 60% 그대로 둬. 용적률만 250% 짓는 걸 최대 한도에 50%까지 강화하니까 250%에 50%라는 건 2분의 1을 말하고 2분의 1이니까 125% 이렇게 강화 적용한다. 결국 아까 3,000세대 아파트 짓는다는 걸 제가 몇 세대 짓게 한다 그랬죠? 1,500세대. 3,000세대 짓는 걸 1,500세대로 줄인다는 건 2분의 1로 줄인다니까 300%, 250% 용적률을 125%로 낮추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뭐란다? 여기서 조심할 건 여기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는 이 50%란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요. 그때는 뭐만 써야 된다? 용적률만 들어가야 되지 건폐율은 구체적으로 50% 강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법률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시행령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나을지는 몰라. 그건 출제는 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50%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라는 문장이 나면 그건 법률에 있는 문장으로서 맞는 문장으로 보시고 만약에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라는 구체적인 말이 들어가면 이건 시행령에 있는 문장으로서 그건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다 강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강화 적용할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용적률만 그 지역에 정되는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바로 개발밀도 활용에 관한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요거 기반시설 부담금 얘기가 관한 게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내일 모레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기 개발의 허가 제한 여기부터 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칠판 정리했던 걸 우리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보시죠. 개발의 허가 제한은 누가 한단다? 관악의 장들입니다. 원래는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인, 허가권자들이 제한하는데 그 후에는 최고답방 국장은 허가권자들 전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고 도지사도 그때 제한권자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자들을 다 묶어버리면 바로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수 이 자들이 제한권자가 되고 그 자들이 이제 요 자들이요.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 자들이 제한권자입니다. 이들이 제한할 때는 어떤 경우에 제한한단다? 바로 제한 사유. 그래서 첫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료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여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죠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뭔지 아십니까? 철새들이야. 철새도래지. 여기 철새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농경지가 바둑판명으로 잘 펼쳐져 있죠. 이게 바로 우량농지. 이런 지역은 뭘 필요로 했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지역 안에서는 뭐라죠? 저 나무들이 지금 저렇게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데 저걸 다 베버리면 국가적으로 낭비니까 지금은 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 저 철새들이 지금 왔는데 저기를 갖다서 까먹게 하면 철새들이 다 굶어 죽으라고 지금은 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저쪽 주변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개발의 허가 제한죠. 두 번째 개발행위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 자, 여기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 뭐가 있죠? 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데 저게 뭔다?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개발에 허가 내줄까? 안 돼. 저 문화재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하도록 하자. 당분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무슨 지역인데? 녹지지역인데 그 녹지지역을 뭐로 바뀌었다? 아까 말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답니다. 그럼 용도지역 변경이니까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이같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이 녹지지역에서 상업적으로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그게 크게 달라질 거로 예상된다면 그런 지역에서는 당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여기는 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뭐 한다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건 원칙적으로 몇 년 내에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달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년 내 지구 단위 수립하라 그랬죠?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를 수립해야 되는데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그 안에서 아직 지구 단위가 수립되지 않았는데 누가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허가권자가 뭐라 할까? 아줌마 지금은 안 돼요. 그러죠. 아니 왜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개발은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되지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온 건 지금 받아줄 수가 없어요. 당분간 가셨다가 무슨 계획이 나면 바로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와보십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개발행위가 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으면 허가 처분할 것이고 안 맞으면 그때는 불허가 처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럼 마지막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 여기는 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한쪽에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면 이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이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도로는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고 공원은 어디에 얼마나 만들어야 되고 학교는 어디에 얼마나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로 만드는데 얼마, 공원 조성하는데 얼마, 학교 짓는데 얼마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면 총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라는 총액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너는 얼마 부담하고 너는 얼마 부담하고 너는 얼마 부담하고 그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시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지정했다고 바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는 뭐가 나올 때까지는 기반시설 그 설치 계획이라는 게 나올 때까지는 그 설치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당분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한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지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한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면 땡 틀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 허가 제한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 걸 정리하시죠. 이때 제한하는 기간은 원칙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세 가지 사유 3, 4, 5번 바로 요거 3, 4, 5 계획 수립 지구 기반 요 3, 4, 5번 이 사유에 해당할 때는 한 차례만 2년을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는 거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조심할 건 그러면 1번과 2번 사유에서는 최장기간 3년밖에 제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3번, 4번, 5번은 한 차례만 3년 플러스 연장 한 차례 2년이니까 합치면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최장 기간을 묻는 시험 문제도 두세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원칙은 한 차례만 3년 이내인데 3, 4, 5번만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3, 4, 5번은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 1, 2번은 아무리 길어봤자 최장 3년까지만 제한한다. 언더스탠?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때 개발밀도 관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걸 사실은 일부는 종합적으로 했는데 일단은 구분해 놓고 다음 주에 정리할 겁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봤더니 도로가 좁아요. 학교가 없어요.
그다음 상하수도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설치는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에요. 사실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치가 곤란한데 그런 지역은 뭔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요 강화를 완화 적용한다 하면 땡. 여러 번 났었죠. 그래서 강화 적용하는 지역이지 완화 적용하는 지역이 아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건물 짓는 것도 작게 져라 그랬으니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합니다. 그때 개발료는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는 지역들.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지정권자는 누구다? 둘 다 똑같습니다. 아까 관악의 장들이라고 했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 사람들이 지정합니다. 그때 지정하는 절차는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외우라 했죠? 일단은 심고.라는 절차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고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추가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자 여기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지금 찍고 다음 시간에 찍는 1시간짜리는 같이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내일 모레 찍은 건 월요일날 강의에 지금 시간 플러스 그거 1시간에 더 들어가니까 염려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때 지정하는 대상 지역은 그때 어디다 지정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이렇게 개발된 지역에다 지정한다. 거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한다. 그때 여기는 지정고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단다? 해당 용도지역의 청들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라고 했죠. 그럼 원래 여기 아파트 3,000세대 지을 수 있는 지역이래. 원래 용적률은 몇 프로 한다? 여기는 용적률 500%니까 용적률 500% 지역이 어디였었죠? 준주거지역.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한 거야. 그럼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500%였는데 그걸 50% 강화 적용하니까 반으로 줄이라고 했죠? 용적률 250%만 적용한다 뜻이고 만약에 3,000세대 짓기로 된 지역이라면 반으로 줄였으니까 1,500세대만 짓도록 이렇게 하는 지역을 무슨 지역을 한다? 바로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한단다.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나오는 거. 이거는 우리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